스탈린 일대기. 스탈린은 1922년부터 53년까지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소련 국가평의회 주석, 소련군 대원수를 지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독재적으로 통치하며 소련을 세계 주요 강대국으로 급부상시켰죠. 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독일을 패배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소비에트 전체주의의 최고 설계자였던 스탈린은 강력한 군사복합체를 이룩해 소련을 핵시대로 이끌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시키며 생활 수준을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탈린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짓이 많았습니다. 소위 전설이라 하는 영웅적인 볼셰비키 혁명의 모의자이자 소련의 건국자인 레닌의 충실한 추종자로서 그의 위대성을 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성기의 스탈린은 만능의 천재, 위대한 선생 등으로 찬양되었고 한때는 러시아 정교회의 부주교로부터 우리의 아버지로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자신 역시 흉상, 동상, 초상 등을 세워 개인 숭배를 강요하기도 했죠. 스탈린은 1878년 러시아 제국 조지아 동부의 고리시에서 구두공 아버지, 파출부 일을 하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이오세브 베사리오니스제 주가슈빌리였으나 훗날 자신을 스탈린이라고 지칭했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점점 난폭해지고 폭력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스탈린은 천연두를 앓으면서 얼굴에 마마 자국을 갖게 되었고 사고를 당해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머리가 명석하여 조지아어, 러시아어, 터키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고 우수한 학생으로 신학교에 들어가 사제직을 할 수 있었죠. 이곳에서 공부를 하던 중 다윈의 책을 접했고 무신론, 반정부적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레닌에 의해 볼셰비키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레닌의 글을 접한 스탈린은 감명을 받고 19살에 볼셰비키 당에 입당합니다. 본격적으로 공산주의에 빠진 스탈린은 1907년 당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강도, 인질 납치, 파업 선동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통해 레닌의 인정을 받았죠. 스탈린은 자신을 전사라 부르다가 1912년에는 강철의 남자 스탈린이라 지칭했습니다. 그는 범죄들로 인해 1급 수배자가 되었고 7번이나 시베리아로 추방되면서 이제는 형무소와 추방지가 익숙해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추후 대속청이라는 투옥, 추방, 처형 정책을 쉽게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편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수백만 명의 러시아군이 전쟁터에 투입되었습니다. 전쟁은 많은 사상자를 낳았고 오랜 기간 전쟁으로 병사들은 지쳐가고 있었죠. 전쟁과 사회에 불만이 쌓인 군사들이 탈영을 해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지주들의 논밭을 불태워버리는 등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17년 2월 군중과 군인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점거했고 이 사건으로 황제는 며칠 후 퇴위하면서 로마노프 왕조가 끝이 났죠. 이후 잠정정부는 일시적으로 혁명군과 함께 정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4월에는 레닌이 귀국하면서 시민에게 평화를, 정부가 남겨놓은 것은 전쟁과 공복, 기근과 지주뿐이다 라며 군중을 선동했고 그 여파로 10월에는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잠정정부를 장악하고 폐지했습니다. 이때 스탈린이 참여했다고 전했지만 사실 스탈린은 혁명에 참여하지 않았고 권력을 잡은 이후 그가 영웅화를 위해 거짓으로 꾸민 이야기라고 전합니다. 10월 혁명 이후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고 러시아 내전이 벌어지자 스탈린은 붉은 군대의 정치 장교로 입대해 군인의 충성심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1918년 보수주의의 반혁명군이 볼셰비키로부터 권력을 탈환하기 위한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비참한 전쟁이었죠. 당시 트로츠키가 군사인민위원, 스탈린이 인민위원으로 임명되어 볼셰비키군을 주도했습니다. 스탈린은 이 내전을 통해 명성을 높일 수 있었죠.
그는 타협과 협상을 싫어했으며 문제가 생기면 폭력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로츠키와 스탈린은 이전 소비에트 폴란드 전쟁 시기부터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이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1918년 국방장관에 오른 트로츠키는 스탈린에게 군대를 파견했는데요. 이때 스탈린이 그 군인들을 투옥시키고 처형해버립니다. 또한 이 사건이 당 지도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죽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며 부하들을 협박했죠. 레닌 역시 스탈린의 무자비한 성격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를 쉽게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스탈린은 젊은 시절 결혼한 아내와 사별을 한 후 39살의 나이에 22살의 연하 나데지다 알릴루에바와 재혼을 합니다. 그녀는 친구의 딸이었죠. 스탈린과 그녀 스라에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의 관심은 온통 나란 일이었죠. 1920년 볼셰비키가 보수 세력을 제압하면서 러시아는 최초의 공산국가가 됩니다. 국가를 장악한 볼셰비키는 종교를 탄압하고 완전히 몰락시켜버립니다. 이로 인해 군중들은 의지할 수 있는 신이 사라지게 되었죠. 또한 볼셰비키가 식량까지 약탈해가면서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레닌이 약속했던 식량과 평화는 없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핀란드항에 있던 해군 기지에서 그 불만이 폭발합니다. 하지만 쉽게 진압되며 국민에 대한 지배는 더욱 강력해졌죠. 1922년 스탈린은 새로운 지배체제 하에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공산당원이 적힌 수첩을 들고 다녔다고 하죠.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이들은 기록해 두었다가 좌천시켜버렸습니다. 점점 그의 주변으로는 권력을 욕심내는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카메네프와 지노비예프가 스탈린과 함께 삼두 정치체제를 이끈 이들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1인자였던 레닌 다음으로 2인자는 공석이었던 상황에서 트로츠키가 유력한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2인자가 되고 싶었던 스탈린은 트로츠키를 제거하고 싶었죠. 1923년 스탈린은 반트로츠키 동맹을 결성합니다. 하지만 동맹 구성원들은 스탈린에게 겉으로만 충성할 뿐 사실은 그렇지 못했고 동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레닌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는 죽기 전 유언장에 트로츠키가 중앙위원회에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스탈린은 성격이 급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서기장에서 해임시켜야 한다고 남겼죠. 유언장이 밝혀진 후 트로츠키는 오만해졌습니다. 하지만 트로츠키는 맨셰비키에 가입한 이력이 있었고 유대인이었죠. 그의 오만함이 커지자 당 지도부들은 점차 스탈린 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스탈린은 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했죠. 1927년 트로츠키는 당에서 제명된 후 추방되었고 러시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스탈린은 이제 명실상부한 당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는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독단적인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기초가 되는 집단 농장을 실시하고 부유한 지주에게 토지를 빼앗아 그들을 시베리아로 보내버립니다. 1930년대에는 1,500만 명이 강제 이주되었고 남은 농민들은 집단 농장으로 들어가 일하게 되었죠. 농민들의 생활은 불행해졌습니다. 당 정부에서 강제로 곡물을 착취하여 곡물 창고는 점차 비어갔고 힘들게 일을 해도 자신의 배조차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었죠. 이에 대기근까지 발생하자 분노한 농민들은 가축을 죽이는 등 저항을 하기 시작했죠. 길거리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밀려 나오면서 인육을 먹기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500만 명이 아사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죠. 당시 스탈린은 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국민 생활의 향상보다 공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죠. 하루라도 빨리 산업개혁을 이루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그가 목표한 바에 도달하지 못하면 관리자는 투옥당하거나 처형시켰습니다. 결국 관리들이 생산량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죠. 1929년 스탈린은 50세가 되어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군중들에게 구세주로 칭송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부패한 서방 국가로부터 소련을 구한 것이라며 선전 활동을 펼쳤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매일같이 세뇌를 당했죠. 스탈린은 점차 소련의 신이 되어갔고 그의 초상화가 거리마다 걸리게 되었습니다. 스탈린은 신격화를 유지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이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예로 1934년 레닌그라드의 당 지도자로 선정되었던 세르게이 키로프를 인기가 오른다는 이유로 암살했습니다. 지식 계급에 대한 숙청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작가와 예술인, 과학자들이 반역을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고 처형되었죠. 또 언제든지 반역을 할 수 있는 군부까지 그의 타겟이 되었는데 주로 군의 엘리트들이 대대적으로 수청되었습니다. 1936년부터 38년까지 볼셰비키들까지도 스파이, 반테러리즘 등을 이유로 숙청되었죠. 특히 스탈린의 오랜 동지 니콜라이 부어린까지도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스탈린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했죠. 그러던 중 멕시코로 추방되었던 트로츠키가 스탈린의 대숙청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지만 그 역시 1940년 암살되었습니다. 스탈린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을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스탈린이 그토록 잔인하다는 평가를 듣는 것은 그가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들까지 처형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소위 스탈린의 개로 불렸던 니콜라이 예조프가 있습니다. 충실하게 스탈린의 임무를 수행했던 그는 처형당한 후 공식적인 기록까지 삭제되었죠. 한편 1938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습니다. 스탈린은 급하게 독일과 동맹을 맺고자 했죠. 평소 스탈린은 독일 히틀러의 공포 정치와 통치력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1939년 8월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1941년 6월 22일 약속을 깨고 소련을 공격했죠. 독일군은 한 달 만에 레닌그라드 앞까지 진출했고 스몰렌스크가 함락됩니다. 소련 내부에서는 레닌이 힘들게 만든 나라를 잃었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고 소련의 군 지도자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죠. 9월 키예프가 함락되며 5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소련의 최대 패배였죠. 스탈린은 당시 포로가 되었던 병사들을 가차없이 처형했다고 전하는데 나치가 스탈린의 아들 야코브 주가시빌리를 두고 타협을 요구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10월 독일이 모스크바 앞까지 진격합니다. 소련은 정부를 퀴비셰프로 옮겼지만 스탈린은 여전히 모스크바에 남아 독일군과 열심히 싸우는 병사들을 독려했죠. 결국 독일이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1941년 미국 루즈벨트가 항공기, 전차, 총 등을 공급하자 소련은 반격을 시작합니다. 1942년 12월 25일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에서 퇴각하기 시작했죠. 1943년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모인 회담에서 처칠이 스탈린에게 영예의 검을 주었고 스탈린그라드의 승리를 칭송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승리는 소련이었지만 전쟁 비용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전쟁 이후 동유럽, 발칸, 동독이 소련의 지배권에 들어옵니다. 1945년 2월 동맹국들이 모인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지배를 인정했죠. 최종 승리국의 지도자 스탈린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변하지 않았죠. 포로에서 풀려나온 군인들을 비롯해 회담에서 통역한 통역가들 역시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러한 스탈린의 만행에도 대부분의 군중들은 그를 지지했습니다. 1949년에는 스탈린 탄생 70주년을 축하하며 위대한 지도자로서 추상이 모스크바의 하늘에 비추어졌죠. 하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던 스탈린을 막는 것은 세월이었습니다. 몸이 쇠약해진 그는 1953년 2월 혼수 상태에 빠져 3월 5일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뒤를 이은 스탈린의 후계자 니키타 후르시초프는 1956년 열린 제20회 당대회에서 놀랄만한 연설을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되었던 스탈린의 죄를 밝히며 비판한 것이죠.
당시 청중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 1985년 서기장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스탈린의 암흑기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하면서 스탈린의 악행이 밝혀졌습니다. 스탈린에 대한 평가는 소련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독재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이탈리아 등 추축국을 패퇴시키고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과 농업국가인 소련을 공업화시켜 초강대국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스탈린은 권력 장악과 절대 권력을 위한 대숙청을 감행한 독재자였습니다. 그가 벌인 대숙청과 굴라그, 카틴 학살, 우크라이나 대기근 사건 등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로 거론되기도 하죠. 그가 이루어낸 업적과 상관없이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한 그의 독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임에는 확실할 것입니다.